오늘은 중요한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학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점, 특히 소비자 보호, 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과 소비자의 그 편의성, 유용성,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개의 발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최영경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와 사업자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온라인 플랫폼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까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플랫폼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정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플랫폼의 특징이고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함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에 중개해주는 그런 운영자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전통적인 굴뚝산업 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제 그 특징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굴뚝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립하고 또 그것을 프로모션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직선적인 그런 가치사슬을 갖는 산업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 비즈니스로 보고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거래에 관련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구글이나 뭐 아마존, 우버, 페이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이런 만들어지는 가치도 더 크고 그 가치를 그 플랫폼에서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는 그런 사업자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그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가상시장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플랫폼 생태계를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은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안에서 관리, 통제 뭐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는 플랫폼 소유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이제 생성시키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생태계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가치 사슬에서 만들어지는 혜택을 그 키 플레이어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큰 특징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잘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의 능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간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또 결제를 간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요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특징 내지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멀티 사업자 플랫폼과 그 다음에 다중 플랫폼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면 플랫폼은 이제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다면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다중 플랫폼은
이 플랫폼들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이제 멀티 플랫폼, 다중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사례를 보시면은 에어비앤비는 이제 방을 제공하고자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올리려는 공급자와 그리고 방을 원하는 여행자,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여기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면 플랫폼과 다중 플랫폼의 예를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다면 플랫폼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서비스들이 서로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에어비앤비를 매개로 해서 여행자와 방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로 만나고 거기에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관광용품이라든가 그리고 뭐 음식 관련된 사업자들이 또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 효과를 더 크게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사업자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면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중 플랫폼인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 공급자들이 이제 뭐 맛집 있고 빈방이 있고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급자들을 또 서포트 해주는 새로운 또 업자들이 예를 들면 뭐 일회용품 판매업자라든가 뭐 도어락 업자라든가 세탁 서비스라든가 이런 방을 운영하는데 서포트를 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이 공급자들한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또 이제 에어비앤비랑은 별개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와 여기서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고 멀티 다중의 플랫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중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플랫폼이라는 또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소비자가 한 측면에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이제 공급자에게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제 뭐 간편 결제 서비스 많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고 이런 간편 결제라는 게 결국은 간편 결제 플랫폼이 신용카드 회사들과 연결이 돼서 이 이제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자체가 하나의 이제 우리가 플랫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간편결제라는 플랫폼이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기존의 플랫폼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입었다고 그럴까요? 옷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플랫폼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때 장점은 이제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카드 회사를 이용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결제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신용카드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카카오페이라는 새로운 아울렛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하나의 그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하는 신용카드를 카카오페이로 연결해서 서비스한 이런 형태를 이제 플랫폼의 플랫폼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방금 알아보셨듯이 멀티사이드 마켓 플랫폼의 개념인데 일단 단면 시장과 또 양면 시장이라는 이 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면 시장은 이제 플랫폼의 고객이 동질적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동질적인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다 동질적인 그 이용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이제 소셜미디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양면 시장은 양쪽 사이드에 이질적인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양면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베이나 이런 형태의 시장들을 보면은 한쪽에 이제 공급자가 있고 한쪽에 수요자가 있고, 그래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쪽 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 두 가지 이제 서로 이질적인 이용자들이 같이 있는 시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양면 시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 관점에 좀 더 목표를 둔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공급자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자 관점의 플랫폼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의 개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O2O 서비스니 뭐 O4O 서비스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O2O 서비스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준말로 온라인에서 이제 고객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딜리버리하고 또 소비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O2O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달앱 서비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받는 이제 그런 서비스죠.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O2O 서비스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온라인 투 온라인의 경우는 이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실제 소비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죠.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컨텐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응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 영어나 이런 걸 우리가 OTT 서비스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투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O4O 서비스는 그렇게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제 뭔가 그 고객의 데이터를 집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O4O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존고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 예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존고에서 이제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무인 매장 운영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고객 데이터들 그걸 가지고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결제도 굳이 뭐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올 때 결제가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좀 다른 서비스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실현시킨 경우를 이제 O4O 서비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플랫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네트워크 효과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플랫폼 사용자가 증가되면서 그게 이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선형적이라는 얘기는 그 정비례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 가치의 증가폭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고, 기존에 있는 뭐 전화기라든가 소셜미디어의 경우가 여기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로 전화하는데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카카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카카오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한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카카오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그 플랫폼의 하나 성공 요인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아까 이제 단면 시장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용자가 다 동질적인 사람들이 있는 시장을 단면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의 사용자 숫자 증가가 다른 이제 같은 편에 있는 이용자의 그 가치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예로 들은 카카오 전화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간접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편에 이질적인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질적인 사용자가 증가할 때 다른 편에 있는 사용자의 가치도 그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시장을 그런 효과를 이제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베이 같은 경우는 공급자와 한쪽에 이제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많아지면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급자 숫자가 그 구매자에 대한 플랫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이제 간접 효과로 보이고, 또 역으로 구매자가 늘어나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살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서로 다른 그 편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이 이용자 증가가 다른 편의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이제 양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효과는 이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고객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가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결국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혹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제 당국의 포인트고요.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게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이제 플랫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버를 예로 든다면은 우버 서비스를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약할 때 이 우버를 이용할 때 그 택시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노선은 어떤 노선으로 가는지, 승차 시간 몇 분이나 걸리는지, 운전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다 트래킹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몰고 오는 자동차는 또 어떤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알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굴뚝산업에 비해서 플랫폼 시장이 훨씬 더 투명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광고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타임 비딩 방식에 의해서 구매가 0.1초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투명성이 담보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요즘 많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연일 매체에 나오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가능성. 당연히 이제 고객 데이터를 생명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고객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이게 이제 양날의 칼날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독점화될 우려. 요즘 뭐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얘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같은 플랫폼 시장에서도 승자 독식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미리 선점한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시장 진입 장벽이 돼가지고 다른 플랫폼들이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애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 시장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구분한 기준에 의하면 이제 멀티사이드, 다면 플랫폼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에 이제 광고주가 있고 한쪽에 광고 지면을 팔고자 하는 퍼블리셔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그렇게 생태계를 갖춰놓은 그런 시장이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죠. 소비자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큰 디지털 광고 시장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그리고 개인화된 광고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같이 중첩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쿠키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온라인 행동을 트래킹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타겟팅하는 게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퍼스트 파티는 광고주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우리가 퍼스트 파티라고 그러고, 퍼스트 파티는 사실 규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모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컨드 파티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소유한 광고주와 협업 관계에 있는 다른 이제 기관이 같이 캠페인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소유하는, 공유하는 정도를 이제 세컨드 파티로 보고 있고요. 규제할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서드 파티죠. 그래서 이번 새로운 규제에서 아마 이제 GDPR이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게 결국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드 파티는 이제 퍼스트 파티와 무관하게 제3자가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3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때도 결국 이 3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이런 광고 거래를 자동으로 체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 같은 나라는 80%에서 한 90% 이상이 프로그래매틱 바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한 20-30%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한 60%, 70% 정도, 70% 정도가 프로그래매틱 바잉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요, 이제 결국 이제 광고, 디지털 광고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한쪽에 이제 공급자 사이드가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수요자 사이드가 있는데, 공급자 사이드가 결국 이제 광고를 공급하는 쪽이니까 광고를 실어 보낼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들어갈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가치사슬 생태계는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생태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방문을 하면, 이용자가 방문을 하면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퍼블리셔의 서버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서버에게 지금 소비자가 들어왔다. 이 광고 지면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좀 팔아달라. 그러면은 퍼블리셔 서버가 이제 이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공급자 사이드의 판매를 위한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에서 애드 익스체인지로 이 지면을 내다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는 우리나라 주식으로 치면 증권거래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드 익스체인지에 또 많은 애드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드 네트워크는 이제 광고 유형이나 뭐 여러 가지 특성별로 좀 더 이제 그 특화된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을 다 연결시킨 형태가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치면 이제 시장에 나온 거죠. 그러면 애드 익스체인지와 또 연결되어 있는 수요자 사이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DSP라고 부르는 수요자 사이드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수요자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이걸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고객이 방문함으로써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건데 그 고객이 방문한 퍼블리셔의 웹사이트가 지금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들을 갖는 그런 사이트인지를 먼저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광고주가 20대 남성을 원한다 그러면은 지금 매물로 나온 그 광고 지면이 2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DMP라는 DSP와 연결된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회사에서 그걸 이제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 지면을 이제 얼마에 살지를 비딩을 붙입니다. 비딩. 그래서 가격 일단은 그 타겟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가격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싶겠죠. 예, 그래서 이제 DSP가 이제 그렇게 비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DSP 안에서 광고주를 대신해서 이게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 비딩에 입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면은 이제 애드 서버에서 광고주가 이제 애드 서버로 그 아까 말한 퍼블리셔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싶은 광고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애드 서버가 아까 말한 퍼블리셔의 애드 서버로 광고를 보냄으로 해서 결국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세스는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광고 생태계, 프로그래매틱을 기반으로 한 광고 생태계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 측면의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애드 인벤토리를 퍼블리셔가 이제 광고주면을 팔아야 되는데 작은 퍼블리셔들은 그냥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규모가 큰 퍼블리셔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애드텍 업체, 아까 말한 SSP나 DSP나 이런 이제 애드텍 업체들, SSP와 연결된 애드 익스체인지 이런 이제 중개 사업자들을 통해서 인벤토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더 흔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자 측면에서도 중소광고주는 그냥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형 광고주의 경우는 아까 말한 DSP나 이런 애드 서버, 이런 그 DMP 업체들, 이런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DMP 업체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매물로 나온 퍼블리셔의 사이트가 광고주의 니드에 맞는 고객을 가진 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실시간 비딩 방식으로 체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일부 물량은 비딩 시장에 내놓기 전에 미리 광고주들이 선점하는 물량이 일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또 RTB 마켓하고 구분해서 PMP 마켓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생태계에서 결국 이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트래킹의 두 가지 이슈가 충돌하는 지점이 이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제 정의를 한다면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특히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징하는 그리고 뭐 검색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소비자의 행동을 트래킹을 해서 그거에 광고 메시지를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를 맞춤형 광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거기에 하나 이제 손실 내지는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내 데이터를 누군가 추적하고 있다라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트래킹하는 건 말 그대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3자 아까 말한 서드 파티와 이제 공유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예가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트래킹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고요. 그 트래킹을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혜택 요인과 위험 요인 구분을 한다면은 이제 정보 나한테 관련성 있고 유용한 정보가 노출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내 데이터를 누군가 트래킹한다는 게 하나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일률적으로 뭐 혜택이 맞냐 위험이 맞냐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의 어떤 상황 그리고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위험을 더 많이 지각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에서 많이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혜택과 위험 요인을 계산을 해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근거로 해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보 공개를 할지 말지를. 그래서 혜택이 더 많게 지각이 되면은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고, 손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관련된 결과들을 보면 의외로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이 그 미치는 영향이 그 이익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험은 그 직접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익이 오히려 정보 제공 행동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선행 연구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IoT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혜택이 개인정보 제공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았다. 또 개인화 정도가 높을수록 이걸 좀 더 혜택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 소비자의 태도나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런 최근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에 영향을 주는 효과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그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맞춤형 광고의 클릭률을 높여준다. 반면에 몰래 수집하는 경우는 취약성을 더 강하게 부과시켜서 클릭률을 낮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회피 행동을 증가시키지만 개인화 정도가 높아지면 이런 회피의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는 클릭률을 높여주고 또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광고에 대한 친밀성을 증가시키고 클릭 의도를 감소시키지만 소비자의 혁신성이 높고 광고의 유용성을 더 크게 부각시키면 클릭 의도와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손실 부분보다 이익이 이런 직접적인 행동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의 개인화 정도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사실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화와 프라이버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개인화 정도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결국은 데이터 개인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양자 간의 밸런스를 잡는데 좀 참고할 만한 지점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맞춤형 광고의 수용성을 증진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회 보시는 김재희 교수님이 2010년에 쓴 논문에 의하면 2점, 맞춤형 광고의 유용성과 편의성만 강조할 게 아니고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성을 낮추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쥐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고 그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험을 낮추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정보 통제권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의 평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평판이나 신뢰감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고요. 기업의 신뢰는 또 정보 관리를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로 이제 좀 더 이익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맞춤형 개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그리고 광고의 유용성을 준다는 거, 이것도 결국은 나와 관련성 있는 정보를 더 잘 서비스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이익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전략, 소비자가 이제 혁신성이나 자기효능감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오픈하는 그런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소비자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A, B, C 이런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3자 데이터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이런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게 얼마나 더 나은 대안이 나올지는 사실은 지금 뭐 그냥 관찰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R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3자 데이터를 쓰지 않고 그리고 고객의 이제 우리가 add ID라고 해서 그 개별적인 소비자들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랬었는데 add ID도 더 이상 쓰지 않고 기존에 이제 AI에 기반해서 컨텍스트에 맞춰주는 그런 광고를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운동화 광고를 예를 든다면 운동화에 이제 키워드가 운동화, 스포츠카, 뭐 스니커즈다 이러면은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웹사이트를 찾아서 AI가 자동으로 찾아서 광고를 넣어주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컨텍스추얼 애드버타이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계가 당연히 있죠. 그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 맞춰주는 것에 따른 한계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한 이제 3자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좀 연계해서 좀 더 정확한 타겟팅을 하는 방안을 지금 실험하고 모색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플랫폼의 생태계는 데이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네트워크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킹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플랫폼 생태계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랫폼의 장점을 어떻게 좀 살리면서 플레이어들이 다 그런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심한 그런 오용은 좀 규제를 하면서도 건전한 데이터의 사용은 오히려 촉진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춤형 광고의 이제 이익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 위험 요인에만 그 치중하기보다는 이익 요인과 함께 같이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시각에서 맞춤형 광고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그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광고의 개인화 정도와 유용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이 나타나면서도 행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걱정을 하면서도 행동할 때는 꼭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연구 결과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것도 느끼는 거랑 또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연일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플랫폼을 그러면 이제 없앨 것이냐?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플랫폼이 건전하게 더욱더 특히 그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는 그런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필요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플랫폼 시장 생태계, 특히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영규 교수님 덕분에 아마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당히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구조적 특성, 예컨대 역할 기능을 넘어서서 사실 저와 같은 소비자가 현재 어떤 플랫폼에 놓여져 있는가, 혹은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근데 플레이하고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해결해야 될 룰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사점에서 얘기를 남겨두고 갔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과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긴밀한 역할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민식 경희대 교수님한테 두 번째 발제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국내 입법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경 교수님 또 의견을 주셨지만 토의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 국무대학원의 최민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광고학회 세미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학회장님이 관계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관련 입법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사 등을 통해서 사전에 좀 정보를 받으셨다면 현재 이제 주로 발의된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법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그다음에 사례, 현재 입법안과 결합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온라인 유통 시장의 발전 속도는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늘 많이 겪으셨겠지만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도 상당히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다른 현황과 비교해서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9년과 20년의 급격한 변화가 최근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영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은
뭐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는 부분은 뭐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나온 거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이제 초기에 발의됐을 때, 작년하고 올해 초에 발의된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고, 뭐 최근 논란과 조금 뭐 결이 다를 수도 있으나 뭐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의 생각이 납니다. Winter is coming. 네, 딱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앞에 발자적분께서도 워낙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해 줬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간략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야기를 하면 오픈마켓, 앱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SNS, 소셜 네트워크 같은 이 SNS 플랫폼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상 공간에 형성된 어떤 거래 시장에 대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기술적으로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거래 수단 또는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재화 용역을 교환하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한 5가지로 현황을 보고 분석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OS나 뭐 브라우저나 앱마켓 같은 경우 대표하는 법은 최근에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별도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앱마켓의 그 결제 수단이나 그 입점 문제 같은 불공정 사기를 막는 주요 법이고요. 그다음에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구글 같은, 이것도 주로 이제 이 플랫폼을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 적용이 되고요. 또 전자상거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으로는 오픈마켓, 공유경제, 오토 같은 거. 이런 형태라면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통일사업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결제 및 금융 플랫폼이 있습니다. PG나 핀텍 관련한, 이거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SNS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그래서 단일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은 없고, 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을 간략히 좀 이해를 해보면, 통상 3년 계약 체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플랫폼에 입점하는 판매자가 있고,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고, 이 세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하는 3년 계약 형태로 볼 수 있고, 또 이게 전형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플랫폼 자체가 판매자가 돼서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형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건 요즘 우리가 주의하게 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의 실제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 구매 계약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특징을 보면 일단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참여된 양면시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앞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재화 같은 걸 공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발생하는 수익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의 역할이 뭘까?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서 어떤 규칙이나 거래 질서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이 주 사업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양리장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어떤 규칙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아키텍트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로 계약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 결국 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적인 거래에 대한 규칙도 중요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유통, 뭐 판매가 발생을 하면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적절하게 잘 처리할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들,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 불법 의약품이나 뭐 불법 무기, 총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분명히 차단해 줘야고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차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정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사전 차단을 해야겠지만 사후에 발견되는 부분은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결국 통해서 이걸 이제 사후적인 방법으로 이제 차단하고 삭제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결국 여기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에 어떤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자체의 신뢰 회복 또는 유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할 해외 사례를 두 개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꼭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을 이제 15일 기준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이 15일 기준인데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자가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텐센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순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한 5개 정도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데 빨리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입니다.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막강한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다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EU가 이 거대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해서 계속 법적인 어떤 규율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 7월 12일에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사회규칙, 짧게 해서 EU 규칙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EU에서는 접근 방식을 대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뭔가 규제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외 적용, 그리고 EU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또는 입점하는 사업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EU 영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역외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배열 순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노출 순위에 뭐 결정 변수가 있지, 지불 대가랄지 이게 만약 이 순위가 결정된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약간의 명시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적용 대상은 우리 일반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검색 엔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온라인 결제 서비스,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광고 교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특징은 이런 사항들을 일단 약관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나 자율계약 형태로서 이거를 또 취하고 있는 것도 큰 주안점, 어떤 살펴볼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규제 방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다. 또 하나 이제 제한된 종류의 액트가 있는데요. EU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에서 뭐 DMA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라는 것으로 부르고 불공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사전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누가 될 거냐? 최근 3년간 EU 영내에서 3개국 이상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1년간 시가총액이 650억 유로. 앞서 봤던 소위 글로벌 빅테크 정도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관문으로서는 이용자 수가 이제 한 4,5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연간 사업자 수가 2.1 사업자겠죠. 이용한 사업자가 한 10,000개 이상 정도. 그러면 의무상으로 부여된 내용이 스스로 이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사회랑 협의하는 상협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때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의 전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과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누굴까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좀
공식적으로 발효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 어세스먼트 사전에 좀 조사 내용이 좀 나왔는데 쭉 보시면 한 분류를 한 7개 정도, 8개 분류했네요. 뭐 이런 B2C 마켓, 소위 말하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애플, 구글 뭐 이런 앱마켓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검색 엔진 포함된다고 그랬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요. 그런데 보면 이 예시되는 기업들 전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글로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미국의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월 1일자, 올해 2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사업자 간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에 어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입점업체 동의 없이 뭐 약관을 변경한다든지 수수료 인상하든지 강제적으로 이 없이 막 반품시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 거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본에서 이 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사업자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액 기준과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자 대상을 했는데 3천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 2천 원 이상의 앱스토어 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군법에 하나 밑에 있는 성명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통령령 정도에서 내렸고요. 그럼 주요 의무사항이 뭐냐? 정보 공개입니다. 거절한다, 입점을 거절한다. 그랬을 때 판단 기준과 검색 순위에서의 순위 결정의 중요소가 뭐냐? 그런데 알고리즘 공개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만약 취득했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라는 조건을 밝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황 보고 및 평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공개할 때 자율적인 절차로 해라라는 것이 있어서 이 법의 주요 소관은 이제 경제산업상이라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산업부정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일본의 공정거래법, 우리나라 공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처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일본에서 적용하는 사업자들을 확인해 보니 온라인 쇼핑몰은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 쇼핑, 앱스토어는 당연히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상으로 하는데 약간 균형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쿠텐이나 야후 쇼핑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최대한 5개 정도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을 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공정하는 법률이라는 거의 그 대동소이한 법이 현재 8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한 8개 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로 살펴봐야 할 법으로 정부안, 올 1월 28일에 국회에 발의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입법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가 있다면 이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의 지위의 대등성을 확보해 주겠다.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해당적인 건 여기 계약관계,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 같은 걸 받는 이런 계약관계인 입점업체에다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 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따 설명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통신 판매 중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측면에서 또 중요한데요. 일단 정부 발의안 같은 경우는 대상 사업자의 매출액이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 정도입니다. 그럼 100억, 1000억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 아주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외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이제 국외에 글로벌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겠다. 되어있고요. 그럼 대상이 누굴까라고 해서 의원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데 한 26개 정도가 대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픈마트나 배달의 숙박에 한 26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26개로 그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날 거고 거래액은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이 26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뭐 그리 예측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예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을지로위원회라는 곳에서 플랫폼 경제 을들과 연속 간담회에서 보니까 대상 기업들 보면 아마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 보니까 뭐 로또, 강남언니 뭐 등등의 3.3 이런 것들도 기존에 예시했던 그런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과 접점을 만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 금액이 100억, 거래 금액 1000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낮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하는 판매자 간의 일종의 표준계약서 형태로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그 계약서를 활용해서 작성해서 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계약량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통지해라.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에 뭔가 불공정이 발생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도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공정거래법은 사후 규제입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의 규제를 하는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에서 다른 나라 또는 뭐 EU나 같더라도 사례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핵심 영업 노하우나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한 확보 스타일인데 이걸 공개한다는 것이 오히려 영업 비밀을 공개하기에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항상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로 어뷰징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성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정부 주도해서 만들어서 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계약서 당연히 이론상으로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 다양한 비즈니스, 다양한 거래 분야에 전부 다 표준계약서 작성에 제시해 줄 거냐? 아닙니다. 못하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만약 표준계약서를 방지한다면 이 거래 형태는 고착화가 될 겁니다. 표준계약서에 맞춰서 거래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한 경우에 상당히 부적합하다. 되고요. 그 다음에 EU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그 협력하고 자유주장을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 소위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이런 법, 제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나 산업 간의 협력적 규제 방식도 적극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상당히 앞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처럼 많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정부안, 공정위의 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은 3월 5일 입법 예고가 되었으나 아직 국회 발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다양한 일본 입법이 뭐 계속해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정부안을 중심으로 공정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이 전자상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 금액이 계속해서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업자가 하는 역할이 많이 있다. 광고 게재나 그다음에 청약 접수, 뭐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뭐 청약 접수도 받고 대금 환급도 해주고 이런 것들의 거래에 관한 정도가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법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 적용 대상을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뭐 운영 사업자는 플랫폼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될 수 있을 거고 자체 인터넷 사이트는 직접 통신 판매하는 통신 판매 업자죠. 이렇게 구분하고 정부안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관계는 두 가지 형태죠. 3년 관계의 계약과 양면 관계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정보 제공을 강화해라. 그리고 검색 결과, 그다음에 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잘 표시하고, 그다음에 검색 노출 순위 결정하는 조회수, 뭐 판매량, 상품 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도 다 표시해라. 그다음에 이용자 후기에 대해서 수집하고 최대한 공개하는 이 후기 게시판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라. 또 맞춤형 광고죠. 개별 소비자 기호나 뭐 연령 서비스단 등 이걸 방언용한 광고에 대해서 이걸 인기 상품으로 인해서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로 표시해라. 그리고 대안으로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라.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니 이럴 때 오인하는 경우나 또는 뭐 청약을 직접 접수받거나 대금 수령을 하거나 결제나 대금 환급, 배송 등으로 이 과정 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히면 입점업체 그리고 판매자와 같이 연대해서 책임져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입점업체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든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 간 전자상거래, 특정 업체명을 검열해서 그런데요. 소위 당근 마켓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분쟁 발생할 경우에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 정보를 확인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발의안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삭제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와 중개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 중개,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현행 거래 같은 경우는 중개한다라는 걸 고지하고 직접 판매한다는 데에서 직접 판매자가 누구냐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면 판매와 중개를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개정안은 상품을 직매입하고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아주 당연히 이거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국 분명히 중개와 판매로 둘을 해줘하는데 이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청약 접수나 결제, 대금 수령, 대금 환급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 사업자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이 발생한다. 그러니 여기에서 책임져라. 논리적으로 잘 이상해요. 기존에는 구분해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네가 다 책임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책임이 아주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앞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보자면 비즈니스는 상당히 왜곡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존 거래한 게 아니라면 쉽게 안 받아줄 겁니다. 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지금 입점업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같이 연대해서 책임지지만. 그렇다면 쉽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철저하게 검사나 또는 거래가 입증된 사업장을 봐주시겠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 분명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될 거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 광고하고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시스템 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좀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춤 광고라고 하면 그 사람을 특정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일종의 행태, 물론 행태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하면 결국 누군가 특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광고에서 누가 중요한 건 아니죠. 대충 연령대, 50대, 남자가 어떤 시간대에 무슨 구매하더라. 이런 구매 행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성적인 부분이 불만 있으니 구분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시스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노출 순위를 기준 표시하라.
검색 노출 순위에 대해서 기준을 미리 공개를 하면, 그러면 앞서 발제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비용도 있을 거고, 뭐 비딩 체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 광고에 대한 서비스 있을 텐데, 그러면 미리 순위를 알고 있으면 자기가 이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중소업체는 상대적으로 이 비딩에 참여 못하거나 이런 그 검색 노출 순위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당연히 수익성 악화되면 성장 기회도 상실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 생각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경제하고 경쟁 관계가 특별히 식별하기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유형, 그러니까 플랫폼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직접 자기가 판매하거나 이런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금 계속 이리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거랑 어렵다라는 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사회 모든 분야, 특히 거래 쪽에서는 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처별로 공정위, 방통위 등등해서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다시 양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인터넷, 이 온라인에서의 비즈니스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계속 우리 국토 중심, 영토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글로벌한 경쟁이라는 거 가장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EU나 일본에서는 아까 EU로 말씀드렸다시피 자국내 없습니다. EU 영내에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없어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일단 목표가 자국 산업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형평성을 보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국내 사업자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되는 이 환경에서 뭔가 아무래도 기존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하는데 한쪽 손만 들고 있지 않느냐, 지나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만약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규제해야죠. 그렇다면 실증적으로 사전에 평가하고 조사해서 그 실증된 결과를 바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이런 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이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온라인 사업자가 불공정한 행위, 결국 자연 독점에 의한 어떤 독점 사업자 분명히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독점 사업자가 독점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또는 독점한 이후에 어떤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규제해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것을 문제시한다면은 지금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법에 대해서 사실 익숙지 않은 분들도 아마 이해도를 상당히 높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이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한국이 아직 굉장히 작고 미숙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촘촘한 규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복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경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또 시장 변화의 속도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즉 법을 눌러본다면 보호라는 관점인데, 심리학에서 생각한다면 예방 초점 혹은 향상 초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예방적 사고를 미연에 보호하고 보호한다는 데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든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좀 큰 시야를 누군가가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 되게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세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온라인 광고협회 부회장이신 신원수 부회장님 모시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광운대학교 정동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토론자 교수님들 그리고 부회장님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플랫폼 시장과 법적 규제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사업자적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플랫폼 시장은 지금 전 세계 경쟁 구도에 있는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전 산업이 지금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뭐 쇼핑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활하는 모든 것, 모든 산업들이 플랫폼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이 서부 개척 시대예요. 그래서 그 경쟁은 글로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경쟁에서 누가 깃발을 먼저 꽂느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그 깃발을 먼저 꽂기 위해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근데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 그리고 정말 골목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이 정도가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든 분야에서 다 플랫폼화 된다는 게 먼저 잘 아시는 뭐 넷플릭스 같은 OTT들 지금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 시장에서 1등이 되면 전 세계는 먹습니다. 전 세계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OTT 사업자들이 실제 경영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를 우리 정책 당국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초기 발달은 뭐였냐면 초기에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플랫폼이 우버와 같은 플랫폼이 외국의 플랫폼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시장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다들 느꼈죠. 그래서 정책 당국들하고 막았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키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던 타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아니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버렸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이런 그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무너진다 우리가.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제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 우버를 쓰든가 아니면 중국의 디디 추싱을 타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막아놓고 디디 추싱이라는 자국 산업을 엄청나게 키워버렸죠.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개인 소비자 보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 전쟁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전쟁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플랫폼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산업들을 끌어가야 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예전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줍니다. 어쨌든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산업을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하게 되면 자국의 기업이 1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강화한다라고 하죠. 물론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를 가장 잘 관리하는 기업이 어딜까요? 미국 기업들입니다. 1등이 애플이고 2등이 구글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관리하는 기업들이. 그러면 그 후발로 나오는 기업들, 물론 그 애플이나 구글들은 뭐 2,000조 이상의 뭐 엄청난 기업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IT 기업을 해봤자 이제 한 6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본력으로도 기술력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붙어서 이제 이길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전략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플랫폼 시장은 그 국내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플랫폼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가 그런 전 세계 플랫폼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점을 두고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분야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웹툰 플랫폼이라든가 그 한류 엔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 영역들인 거죠.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토종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좀 더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글로벌 경영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플랫폼 서부 개척 시대 초창기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코로나 시기에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가진 IT 플랫폼, 그 다음에 그 IT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광고, 그 디지털 광고를 통해 갖고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타겟에 맞춰서 광고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영업을 그 영역에 나가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정부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격려하고 이걸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러한 시기인데 이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규제 이슈를 지금 이렇게 꺼내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정책적인 판단 그 오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데 정말 그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디지털 광고,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중소상공인들이 이 디지털 광고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뭐 72.6%, 검색 광고도 한 89% 이상 계속 유지를 한다. 소셜 광고도 81%가 계속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업계에서는 이러한 그 전략적인 부분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책 추진을 하시는 여러 당국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충분한 사회적 그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 유럽의 이제 GDPR도 실제 추진되기 전에 4,000회 이상의 수많은 그 여러 그 다른 이견들을 이제 수용하고 변경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그거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 제일 앞단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단에 서 있는 데는 뭘 해야 되느냐?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의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맞춤형 광고라든가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정의를 내렸냐는 겁니다. 그 정부 정책 당국자와 학계와 산업계가 다 같이 뭉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느냐? 서로 지금 현재는 그 부분 정의에 있어서 서로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다른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 제일 앞단에 있는 선도자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의 이 정책적인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으로 대단히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디지털 IT 광고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잘 버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김현경입니다. 우선 우리 부회장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또 앞선 두 분의 발표도 정말 꼭 필요한 이 시기에 있어 꼭 필요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코멘트나 토론을 하기보다는 오늘의 주요 이슈가 광고인 것 같아서 예, 앞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안이 나온 것 중에 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국민의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GDPR이라는 걸 마련했죠. 근데 GDPR이 시행되자마자 광고 매출이 급 오른 기업은 구글입니다. 프라이버시 준수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작은 중소 조그만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규제 비용을 감수해낼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GDPR로 인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국의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어떤 규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거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 규제와 관련돼서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광고 규제의 일반법인 표시광고법, 방송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비롯해서 광고와 관련된 규제 개별 법령만 2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고와 관련된 규제 법령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플러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세 가지 법률이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의 광고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통되게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해라 라는 겁니다. 검색 결과와 광고를 왜 꼭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게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라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한테. 근데 그게 만약에 소비자 혼동을 야기시켜서 뭔가 소비자한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어떤 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이 검색 결과와 광고 구분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과잉 규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용자를 오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지,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면 우리가 타인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일까요? 근데 그 타인의 물건은 원래 내 것일 수도 있고, 또 물건 소유주가 버린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물건 소유주가 허락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해라. 그리고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은 그 규정이 가지는 실익이 뭔지 너무나 불명확한 규정인 거죠.
이런 규정들이 지금 현재 주요한 3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검색 순위의 기준을 공개해라. 이것도 3가지 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주요 결정 기준 및 표시 방법은 이제 시행령에 다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3가지 법안이 다 제시하고 있는 그 사전 규제 방식인데, 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 검색 기준 자체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또 검색 결과를 우회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뷰징 등 영업방해가 난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회된 검색 결과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책임 문제도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검색 순위 결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공개에 그쳐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굉장히 우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집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법에서 규제를 해놓고 지키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광고와 관련돼서 3번째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 사전 규제 중에 하나가 맞춤형 광고죠. 예,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맞춤형 광고 제공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게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권리일까요? 어떤 이용자 조사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소비자가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는 규제기관이 원하는 규제 방식인 거지, 이게 소비자의 어떤 효용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전혀 입증된 자료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맞춤화된 광고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너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거에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별도 동의에 대해서 다 클릭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하셨을 겁니다. 그런 규제 방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계층적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나 스팸 광고를 보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광고의 효용 측면에서도 이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맞춤형 광고 자체가 10년 이상 됐고, 소비자는 이미 뭐가 광고고 뭐가 광고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교육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이렇게 사전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산법 개정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임시 중지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 표시 광고 중지 삭제, 사이트 내 경고의 문구 게시 등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백하게 법 위반 행위가 있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이렇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개정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도 공권력이 발동해서 표시 광고 중지 삭제할 수 있고 사이트 내 경고 문구 게시 같은 것들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임시 중지 명령은 기업의 영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런 임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가장 기본 원칙인 비례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전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부분 참조 입법례가 중국의 입법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운영 체계와 경제 체계가 전혀 다른 국가의 규제를 도입함에 벤치마킹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광고에 대해서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면 물론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광고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규제의 내용과 범위를 신중하게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의 실익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난 후에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익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소비자나 이용자 보호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 그럼 소비자나 이용자가 이러한 규제 방식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또는 개인화된 서비스에 익숙화된 이들한테 이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규제가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규제의 실익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 사실 전체 종사자 중에서 광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영화 산업, 만화 산업보다 많은 거의 7,8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광고 산업은 영상, 애니메이션, 콘텐츠보다도 생산 유발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고, 또 특정 산업이 GDP에 미치는 효과인 부가가치 유발 계수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 산업 진흥 사업 투입이 약 10억 건 정도 늘어날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 유발 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산업에 대해서 입증된 공익적 효과 없이, 공익적 효과에 대한 입증 없이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광고 산업에 타격을 주며 결국 광고 수요는 혁신 기술이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이제 해외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나라 광고 산업은 또다시 과거의 어떤 우리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부터 얻었던 그런 반사적 불이익을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매우 제기되는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광고 형식이나 광고 방식을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독점 규제 기관인 FTC 위원장으로 리나칸 컬럼비아 법대 교수를 임명했죠. 리나칸 교수는 아시다시피 독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독점론이 현대 플랫폼 경제에 잘 적용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지난주에는 카카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주주입니다. 언젠가 한번 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건들 줄은 몰랐습니다. 공정위가 드디어 카카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광고하기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해주신 최영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은 개론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주셔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시사점 위주로 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사점이 데이터 수집 방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의 오용과 남용을 피하면서도 플랫폼 주체들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건전한 사용은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이 문구와 설명을 봐서는 혹시 이것이 기업의 자율 규제를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시사점으로 제안하신 데이터 수집 방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데이터 3법의 적용으로 법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논의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발표하셨지만 이 프로그래미틱 광고는
그 컨슈머 디시전 저니를 만들어내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는 또한 이런 것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도 애드 블로킹도 깔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나름대로 방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부 차원으로는 뭐 GDPR이라든지 CCPA로 법적 규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꽤 빨리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자율적 방안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예가 역시 구글이 얘기한 쿠키리스 폴리시인 것 같습니다. third party의 쿠키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나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구글에게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하긴 한 건데, 어쨌든 third party 쿠키 파일을 불허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third party 데이터에서 first party 데이터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저는 이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시사점인 소비자는 맞춤형 광고 이익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함,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대부분의 광고 트래픽이 결국은 몇몇 사이트로 몰리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되고요.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사이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이트에 몰리는 독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는 거죠. 데이터가 결국은 몇몇 사이트에 독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특정 사이트의 쏠림 현상을 더 강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역시 플랫폼 독과점을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옵트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옵트인은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완전 반사용자 경험적 방식이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찾아간다는 건 사실 너무 불편한 방식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섯 번째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최 교수님께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핵심이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주체와 객체가 정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이 된다면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핵심이 결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두 분 선생님들 발표 듣고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토론자 토익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인 제가 듣는 가운데 몇 가지 이해된 점, 또 한번 중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신원수 부회장님의 지적처럼 사실 글로벌 시장을 강조하셨고요. 우리 토종 키워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골목 시장이니 작은 우리끼리 규제를 하다 보면 더 큰 지배자가
들이닥치고 우리가 시장을 통째로 내줄 것 같은 이런 불안함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김영경 교수님은 사실 역시 그 법학자답게 아주 그 세세한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세세한 건 따라가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가 상당히 중복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과도하다는 느낌은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게임 참여자들이 다수가 존재하는데 실제 그들의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룰을 만드는 사람이 좀 쉽게 말해서 신중치 못하게 법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김희경 교수님은 이제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을 주로 지적하셨는데 광고학계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광고라는 개념 자체가 범위가 너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현명해졌는지를 너무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아직도 그 광림이 광고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정동훈 교수님은 그 우리 최영은 교수님이 시사점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최영은 교수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 그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더 저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비자인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대기업을 선호해요. 약간의 독점은 좋아해요. 그렇지만 뭐랄까요, 대기업은 선호하지만 독점해서 나한테 피해 주는 건 싫어라는 아주 양면적인 니즈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것도 이따 최영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참 이해를 많이 넓힌 것 같고요. 참여자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많구나 하는 것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결론은 누가 어떻게 내리냐는 것은 전부 시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을 이용자인 우리도 게임을 하는 우리도 좀 더 큰 판을 보고 제3자적 관점에서도 자신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인 그 교수님들을 또 한번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최민식 교수님과 우선 최영문 교수님부터 잠깐 모셔서 정동훈 교수님의 그 시사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답가를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그 함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 이익을 혜택을 공유한다는 점에 저는 좀 주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대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을 예로 들면 그 안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애드 네트워크도 있고 뭐 SSP 업체도 있고 DSP 업체도 있고 또 분석해주는 DMP 업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거대 기업이 그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수직적 계열화가 돼 있다는 게 좀 그 경쟁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런 이제 분서 사업자들을 좀 더 양성하고 더 이제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좀 지원을 해주면 뭐 그렇다고 이제 플랫폼 거대 사업자를 차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규제가 갔으면 그 지원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훈 교수님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더 논의가 될 것도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니, 괜찮은가요? 자, 최민식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발표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주변에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서 법을 중심적으로만 살펴봤지, 이 새 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비교 사상에서 못했던 점이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광고에 대해서 김현 교수께서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런 깊이 있는 고찰이 제가 미처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에 관한 어떤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으로 광고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다라는 점은 앞서 언급해 주신 다양한 법에서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광고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광고라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한번 이제 법안을 하나 준비하는 것도 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법안을 준비하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규제 조치를 많이 염두에 두는데 규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한 200여 개 법안에 충분히 타고 넘치기 때문에 일단 광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어떤 법안이 있다면 훨씬 더 앞으로 오늘 발표 주제 같은 뉴노멀 시대에서의 온라인 시장, 특히 광고 시장의 발전 방향도 좀 맞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한국광고학회가 준비한 특별 세미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시작했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학회 회장님이 마지막 멘트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광고학회 PR을 겸해서.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제와 토론 또 우리 교수님 사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인사 앞서서 시작 부분에 조금 우리 현장 기기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온 기기하고 좀 충돌이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세미나가 시작한 점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세미나는 지금 10월 1일 내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날이라 굉장히 좀 분주하고 분위기도 좀 들뜬 가운데 이렇게 좀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관련 법규라든지 규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베이직한 것부터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플랫폼 시장이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우리 업계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광고학회 회원 여러분들 다음 10월 1일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